이제 문제는 이 초미세먼지가 세포와 적혈구보다 작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과할 수 있고 세포 사이를 이제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래서 폐까지 침투한 초미세먼지는 천식이나 폐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제 혈관에 침투하면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고 염증 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보면 고등어 구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승민입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오늘 기후위기 시대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미세먼지 퇴치 히어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실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혹시 그 어린 학생들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최대한 쉽게 만들려고 했지만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중간중간 섞여 있어서 오늘 저의 목표는 저희 지금 4학년, 1학년 두 아이가 와 있는데 저희 오늘 둘째 1학년짜리가 아침에 엄마 강연 너무 지루할 것 같다고 해서 설득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는데 저희 둘째가 중간에 나가지 않도록 조금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 오늘 강연의 목표입니다. 그 큰 전체 3개의 시리즈 강연의 제목이 이제 기후위기 시대,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이고, 이제 제 강연의 제목이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것인데, 그래서 기후위기와 미세먼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연의 뒷부분에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미세먼지가 거의 지금 한 10년 동안 이슈가 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시기도 하고 언론에서 많이 다루기도 해서 제가 가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문가인 저보다도 이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잘 알고 계셔서 이제 미세먼지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간단하게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세한 먼지라는 거겠죠. 그래서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입자상, 덩어리 형태의 물질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PM10과 PM2.5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는 사실 PM10과 PM2.5가 정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PM10, PM2.5 하면 조금 말이 어렵기 때문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세하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작은 입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머리카락 굵기에 이제 이런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수준으로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이제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초미세먼지가 세포와 적혈구보다 작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과할 수 있고 세포 사이를 이제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발생원이라는 것은 이 성분과 발생 지역, 시기, 그리고 기상 조건이나 이제 여러 가지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그 덩어리진 형태로 직접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스 형태의 그 원인 물질이 발생을 해서 그 대기 중에서 공기 중에서 막 섞이고 반응해서 생긴 그런 2차 생성 미세먼지가 또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생성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등이 이제 그런 2차 생성 물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화석연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탄과 석유 이런 화석연료가 태워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태워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가스상 물질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탄소류라든가 검댕 그리고 또 그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그런 광물도 미세먼지의 주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미세먼지 발생원이 있는데 이제 그 나라에서는 이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그 배출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발생원을 그 배출원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배출원들로는 그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 그리고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들,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 이렇게 흩날리는 그런 먼지들, 그리고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또 대량의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우리 농촌에서 이제 그 농작물들을 수확한 후에 그런 뭐 비닐이라든가 그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각을 하시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미세먼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스상 형태로 발생하는 원인 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반응을 해서 이제 미세먼지가 되는 그런 반응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세먼지는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그 우리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인체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폐까지 침투한 초미세먼지는 천식이나 폐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제 혈관에 침투하면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고 염증 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에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그 WHO에서 그 초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3년에 이제 이 WHO에서 그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이 사실상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미세먼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생애와 평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오늘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배출이라는 말, 또 농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이거는 전문가분들조차도 사실은 조금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오늘 조금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냐 적냐 또 그 공기 중에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기 위해서는 이 미세먼지의 정도를 이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하는 척도 이것이 이제 배출량과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또 평가하는 척도가 위해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 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기 오염의 주된 세 가지 요소라고 하면 이제 배출과 농도, 위해성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미세먼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발생원에서 뭐 공장이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공사장, 뭐 산불 이런 데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서 배출되는 것도 있고 국외에서 배출돼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배출이 있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배출원들에서 최대한 그 미세먼지가 적게 배출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배출된 그 미세먼지들이 우리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대부분 조금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실 농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배출된 미세먼지들이 공기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섞이고 또 이동하고 또 그 비가 내리면 좀 씻겨 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공기 중에서의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기 중에 얼마만큼의 비율로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보를 할 때 오늘 미세먼지가 나쁩니다,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발표할 때는 이 농도값을 가지고 미세먼지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농도 또한 또 사람에게 높아도 이제 건강 영향을 대부분 이제 심각하게 끼칠 수 있지만 낮은 농도에서도 오랫동안 노출되면 또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위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개념은 농도이지만 나라에서 열심히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 배출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조금 분위기가 식은 것 같긴 하지만 한 10년 전부터 미세먼지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사실 굉장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2008년에 석사 학위를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제로 받고 2008년에 박사과정에 입학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기후변화 연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너는 조금 다른 주제를 해야 할 것 같다 하시면서 이제 제안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미세먼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처음 이 주제를 제안받았을 때는 미세먼지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교수님이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좀 공부를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2008년에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서 2013년에 졸업을 했는데 제가 졸업할 무렵인 2013년에는 이 미세먼지가 약간 핫한 이슈로 막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언제부터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기오염, 미세먼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기오염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 조금씩 관리를 해오다가 사실 좀 열심히 관리해야 된다.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제 제 생각에는 한일 월드컵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이 한일 월드컵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월드컵을 개최하고 일본에서도 또 개최를 하는데 스포츠 선수들이 막 경기를 하려면 이 공기가 나쁘면 굉장히 운동하기에 나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일본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도시는 상당히 공기질이 좋은데 우리 월드컵이 개최되는 서울의 공기질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언론들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많이 다뤘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급히 이제 나라에서도 열심히 관리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지금 생각으로는 조금 너무 강제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때 월드컵 기간에 차량을 강제적으로 홀짝제 홀수, 짝수 이렇게 이부제를 시행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후에 이제 조금 또 이제 관심이 좀 잠잠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 10월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초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그리고 때마침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초미세먼지 예경보호제를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 예경보호제를 시행을 하면서 이걸 이제 조용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기도 했고 주요 언론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에는 거의 미세먼지 관련 보도 건수가 0건에 가까웠어요. 거의 보도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2017년쯤 되면 6개 주요 종합 일간지만 평가한 것인데도 굉장히 보도 건수가 600건, 400건, 막 500건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정보의 양이 늘어나고 일반 시민들도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 관리해라, 똑바로 관리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세먼지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여드리는 연구 결과는 이제 OECD에서 2016년에 발표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저수, 일찍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관련 질환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2010년에는 100만 명당 359명 수준에서 우리가 2060년이 되면 100만 명당 1109명으로 훌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고 또 경제적 손실을 평가해 보았을 때 이제 OECD 회원국 중에 최대인 GDP의 0.63%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18년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세계 여러 국가들의 주요 도시와 이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사실 우리가 막 아주 심각한 뭐 인도나 중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수준이지만 뭐 프랑스, 일본, 영국, 호주, 미국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높은 수준이고 이건 이제 2017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인데 그래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 2014년, 15년쯤에 이제 미세먼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이제 미세먼지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나라에서도 좀 더 그간 다른 대기 오염 물질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던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제가 쭉 연도별로 그 나라에서 어떤 대책들을 만들었는지 또 어떤 법들을 만들었는지 그걸 정리해 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15년 이전에는 미세먼지란 조금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대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10년간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이제 제 1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이 제가 여기 조금 잘못 썼는데 2005년에 수립이 되어서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침 그게 이제 2015년에 종료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환경정책기본법, 그 대기뿐만 아니라 뭐 물이라든가 토양, 자연 이런 모든 그 환경에 대한 법이 2011년에 개정되고 이제 이런 두 가지 주요한 대책들을 제외하면 거의 별다른 대책이 없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예경보호제가 도입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2015년부터 막 대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노란 것이 이제 나라의 대책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분홍 이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법과 관련된 것들인데 거의 매해 새로운 대책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2016년에 수립을 했고 이걸로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너무 많아서 2017년에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것도 또 부족하다라는 또 지적들이 많아서 2018년에는 그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 기준도 강화하고 또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도 제정을 하고 또 그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8개 정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재개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드디어 이제 제가 또 나중에 소개 드릴 테지만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그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 사실 그 미세먼지 관리와 관련한 나라의 노력에 대해서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2019년에 둘째 낳고 복직한 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저희 원장님이 굉장히 저를 막 닥달하시면서 빨리빨리 연구해서 좋은 정책을 빨리 만들어라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이제 대책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있었다,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와 조금 관련지어서 우리가 조금 정책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미세먼지를 특별하게 관리하겠다라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이 됐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다른 법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이제 5년 단위로 계속 수립을 할 예정인데 이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이 2019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약 20조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16년에 미세먼지 농도가 26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수준이었던 것을 우리가 2024년까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16 마이크로그램으로 떨어뜨리겠다.
이런 목표로 이제 계획들을 수립을 했고요. 여기에 굉장히 5개 분야에 177개 세부 과제가 있는데 거의 이때 당시 그 대책을 만들었던 때를 제가 조금 떠올려 보면 뭐라도 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관리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우리가 조금 여기 다 총망라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관련 공무원들과 이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함께 또 다른 대책을 세트로 내놓았는데 그것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이른바 계절관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세먼지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절적으로 이제 농도 변화를 살펴보면 난방이나 난방을 많이 하고 중국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겨울철에 또 그 대기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정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겨울철과 이른 봄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고농도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때는 조금 더 특별히 열심히 관리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 계절관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계절관리제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1년 내내 똑같이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대책들이었다면 이 2019년에 계절관리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 고농도 당일에 조치하는 비상저감 조치도 도입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일별, 계절별 그다음에 1년, 연중 이렇게 관리하는 이렇게 좀 시기와 농도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저감 관리를 하겠다라는 대책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미세먼지 말고 대기 오염물질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 10년간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신의 그 미세먼지 관련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202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존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오존도 굉장히 건강에 유해한 대기 오염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세먼지와 오존을 열심히 관리하겠다는 것이 이제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름 열심히 관리했다고 하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어떤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인식조사 같은 거에서도 보면 그 미세먼지 대기질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체감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농도로서 좀 살펴보자면 제가 2000년부터 그려봤는데 그 2013년에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PM2.5가 발암물질로 분류되기 전까지는 사실 나라에서 측정한 것은 PM2.5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입자가 큰 PM10이었어요. 그래서 PM10에 대한 자료만 이제 장기 자료가 있고 PM2.5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측정을 시작한 것이 2015년이라서 지금 2015년부터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M10과 이제 PM2.5는 거의 입자의 크기로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향성 그 변화하는 그 경향이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PM10이 거의 PM2.5 농도의 2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PM2.5 측정 자료가 없는 이 시기에도 사실 PM10의 절반 정도 되는 양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걸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PM10이 2000년대에는 50에서 60 이렇게 농도가 농도 수준이었다면 지금 2022년에는 31로 최저값을 찍었는데 이제 많이 줄어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열심히 관리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2015년에 26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지금 2022년에는 18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많이 줄어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대 최저값 가장 낮은 농도라고 할 수가 있고 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볼 수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그래서 이제 좋아졌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고요. 그 WHO에서 이제 건강 영향의 최소화
를 위해서 이제 권고하고 있는 농도 기준이 있는데 그게 5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입니다. 그래서 WHO의 권고 기준에 비교하면 사실 아직은 많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농도가 줄어들면서 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오늘은 활동하기에 좋다라는 좋음과 그다음에 오늘은 조금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라는 나쁨으로 이제 예보를 하고 있는데 좋음일수와 나쁨일수도 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부터의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 그 파란색이 좋음일수이고 그래서 2016년에는 파란색이 별로 없죠. 근데 2022년에는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기에 좋은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좋음일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주황색은 활동하기에 나쁜 나쁨일수인데 2016년에 굉장히 많았던 것이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중간에 조금 있는 것, 이 검은색은 매우 나쁨인데요. 이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76 이상인 그런 날인데 이때는 야외 활동 자제뿐만 아니라 뭐 차량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도 시행하고 뭐 석탄화력 발전 축소도 하고 이런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긴급 대응하는 그런 날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아진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조금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 정책 추진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산업 부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게끔 강제하고 규제하는 그런 것들을 큰 대형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이제 총량관리제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총량관리를 시행하는 대형 사업장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그 사업장들에 대해서 실제로 얼만큼을 배출하는지 그거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시하는 장치가 굴뚝 자동 측정기기인데요. 한 대에 뭐 1억 정도 하는 그런 고가의 장비인데 이것을 꼭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1년에 826개소였다면 2022년에는 887개소로 늘어났고 그래서 매년 이게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작은 공장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그런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2년에 누적 1.2만 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소,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에서도 이제 그 미세먼지 원인 물질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좀 오래된 석탄화력 발전소를 10개를 폐지를 하고, 또 이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 최대 46개의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은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제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부문에서는 그 경유차와 휘발유차에서 사실 그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원인 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그 내연기관차들을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로 바꾸는 그런 보급 사업을 하고 그리고 오래된 경유차에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폐차하도록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한다든가 이런 이제 나라의 노력들이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노력이 있었지만 중국에서도 2013년부터 이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좀 이슈가 돼서 지난 10년 동안 나름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측정 자료를 보면 전국의 그 339개 도시에서 이 측정값들을 평균을 했을 때 2015년에 52였던 것이 2022년에는 28로 우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들이 기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상 조건 역시 최근에는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원인 물질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굴뚝 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 굴뚝 자동 측정 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들에서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들이 이 자동으로 측정된 결과를 이렇게 집계를 해보면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료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강연의 전체 강연과 오늘 이 강연의 좀 주제이기도 한 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이거를 제가 아까 조금 설명드리겠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좀 어린이들은 이해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기오염 농도라는 것,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냐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여러 가지 그 배출원들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이제 공기 중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거쳐서 농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기 화학 반응과 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그 공기 중에서 반응하는데 이 기상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상 여건을 결정하는 것이 또 기후입니다. 그 기상의 장기간 축적된 변화 형태를 사실은 우리가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상과 기후는 굉장히 밀접한 개념이라서 이 농도에 기상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기후가 또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그 발생원에서 배출된 이 배출량이고, 이 기상은 사실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상과 기후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요소이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배출량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기상 요건과 상관없이 배출을 굉장히 열심히 줄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많이 줄여도 기상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상과 기후가 이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가 사실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저와 이제 다른 박사님께서 참여를 해서 이제 그 얼마만큼의 영향을 기상과 기후가 미치고 있는가를 좀 평가를 해보았는데, 이 평가를 하려면 이제 모델링이라는 복잡한 방법이 쓰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았더니 우리 그 농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감소를 해왔는데, 이 감소한 농도에 따라서 각각 해마다 기상의 영향과 기상이 아닌 것의 영향이 얼마만큼인지를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확 줄어든 때가 있고 농도가 최근에는 조금 정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2년 이전과 2012년 이후를 나누어서 평가를 해보았어요, 모델링을.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2012년 이전에 농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그때는 기상의 영향은 요만큼이라면 기상 외의 요인들, 그러니까 배출의 요인들이 굉장히 컸던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도가 많이 줄어든 2012년 이후에는 이 영향이 크기가 비슷해져요. 그래서 배출의 영향과 기상의 영향이 사실상 비슷해지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이전에는 우리가 배출원 관리를 해서 열심히 배출량만 줄이면 농도가 줄어들고 그게 또 건강 영향도 줄어들고 그렇게 체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기상의 영향이 그 배출의 영향과 거의 비슷해지면서 배출을 아무리 열심히 줄여도 기상이 도와주지 않으면 조금 체감하기가 어려운,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상과 기후가 그 농도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는데 기후 위기라는 말은 그 2019년인가 2018년에 그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인데 그 이전에는 기후 변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후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이 기후 위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 기후 변화가 더 이상 이렇게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 이상 방치하면은 우리는 진짜 다 큰일 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이 기후위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후변화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고 아마 체감하실 거예요. 재작년에 비해서 여름이 더 더워지고 비가 와도 엄청 세게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잦아질 수 있는 기후 위기 시대에 놓여 있는데 그럼 그때 미세먼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 모델링 방법을 이용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미래 사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암울한 전망이 있는데 미세먼지 대기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고농도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만 봐도 2022년까지 아까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2023년 자료는 아직 공식 자료가 집계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의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2022년에 비해서 조금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인접한 그 중국의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도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 후에 이제 대기오염 물질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건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그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는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방지 시설을 붙여서 이제 농도를 저감하는 그런 방법을 써왔는데 이 방지 시설이 사실상 그 기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서 이 저감 기술이 더 이상 조금 성능이 좋아지기 어려운 시기에 왔어요. 그래서 이 저감 기술로만은 또 더 이상 배출을 저감할 수 없는, 줄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왔다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저감 시설로 걸을 수 없는 그 가스상 형태의 전구 물질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한정적이라서 그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아까 기후 위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달성하겠다.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만큼 그만큼 다 줄여서 그 0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탄소 중립의 개념인데 지금은 안 되지만 이걸 점점 줄여서 2050년에는 달성을 하겠다라는 탄소 중립 선언을 이제 세계 주요한 나라들에서 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탄소 중립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기후와 미세먼지 농도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후위기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면 사실상 미세먼지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그 미세먼지 배출원은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자동차나 이제 공장, 산불, 공사장, 도로 이런 배출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원도 이제 자동차, 공장도 있고 뭐 에어컨, 냉매, 그다음에 비료 사용, 폐기물, 소각 이런 과정 등에서 이제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겹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겹치는 배출원을 같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 자동차와 공장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과 미세먼지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 배출원인 얘네들부터 먼저 열심히 관리를 했을 때 기후 위기도 막고 또 미세먼지도 줄어드는 그런 공통의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시저감 효과라고 그거를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동시저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확인을 했고,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그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야별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제 에너지 분야, 뭐 자동차 분야, 농업 분야, 건물 분야, 그다음에 이제 생활 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 온실가스 저감하려는 노력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대기 오염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게 이만큼이고,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도 일부 발생하긴 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했을 때 약간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해서 이제 그 대기 오염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을 때 대기 오염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후 위기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면 미세먼지도 같이 따라서 줄어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그럼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그 온실가스를 열심히 줄여서 탄소 중립을 달성을 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가상의 이제 자료를 활용을 해서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았을 때 우리가 2050년까지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8% 줄였을 때 그 미세먼지 배출은 84%가 줄어들고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은 83%가 동시에 감소할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를 작년에 유네비라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에도 등장했던 미세먼지 히어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학교에서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이 강연 전에 잠깐 소개받은 그런 시민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 정책을 만들었을 때, 시행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과연 따라줄 것인가? 지지해 줄 것인가? 사실 이게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나라에서 하는 역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에서 하는 역할로는 많이 한계가 온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더 이상 줄이기가 힘든 상황에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해마다 조금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 작년에 나온 그 인식조사 결과인데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이제 2021년에는 90.6%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조금 줄어들어서 2023년에는 86.9%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은 이제 대기질이 개선된 것을 체감하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전년과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이제 비슷하다. 하지만 나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사실 44% 정도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강화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시는 정책이 이제 공장, 사업장에서의 그 배출을 줄이는 것,
관리하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경유차와 같은 그런 내연기관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꼽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미세먼지도 배출하는 그런 주요한 배출원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석탄 발전소 축소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들 대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은 정부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럼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8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두 번째, 폐기물 배출을 줄여서 소각량 줄이기. 쓰레기를 조금 덜 태우기. 그리고 세 번째, 냉난방 온도, 겨울철 실내 온도를 조금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불법 소각과 불법 배출은 보는 즉시 신고하기. 사실 불법 소각과 불법 배출이 생각보다 많아요. 농촌에 가보면, 우리 여기 세종시가 사실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조금만 나가면 농촌이 있는데 장군면 이런 데서 쓰레기 태우는 거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종시닷컴이라는 그 카페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어디서 쓰레기 태우는 냄새 난다, 이상한 냄새 난다, 밤만 되면 굉장히 좀 공기가 안 좋고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외에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손도 자주 씻고 공기청정기 필터를 자주 점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많이 동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직접 참여하겠다, 이런 방법들에 참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조금 아주 어려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석탄 화력 발전소가 우리가 많았던 이유는 사실 그게 석유나 뭐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값이 싸기 때문이거든요. 전기를 생산하는 그 발전 단가가 낮기 때문인데, 그래서 싼 요금으로 전기를 계속 많이 쓰려면 석탄 화력 발전소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석탄 화력 발전소가 여러 발전 방법 중에 가장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발전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지하고 낡은 것들은 폐지하고 더 이상 짓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노후된 석탄 화력 발전소 10개를 지금 이미 폐지한 상황이고, 또 앞으로 새로 지으려는 석탄 화력 발전소도 사실상 계획들이 많이 폐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건설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거의 줄어들 텐데, 이렇게 석탄 화력 발전소가 줄어들면 사실 전기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전기 요금 인상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가 오늘 그걸 가져오진 않았는데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약간 조금 개인적인 희생과 피해가 없이는 사실 미세먼지가 좋아지기 힘들고, 그래서 그 하다못해 그 전기차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전기차로 바꾸면 또 미세먼지가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돈이 들어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환경과 미세먼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게 정말 저는 사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해보자라는 연습 문제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발전 부문, 산업 부문, 수송 부문, 생활 부문, 국의 영향, 이런 부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 용기 있는 분 자원해 주실 수 있나요? 답을? 석탄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실천 방법을 통해서 막을 수 있을까요? 줄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네,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발표를 마치고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하는 배출원은 사실 서울에 비해서 자동차는 확실히 적겠죠. 자동차는 확실히 적은데 서울에는 공장들이 없어요. 공장들이 거의 없고 세종시 안에도 공장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스콘 공장들, 제가 세종시 대기질에 대해서 이제 2015년인가에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세종시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설들이 굉장히 신도시들은 다 건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 건설 자재와 관련한 그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세종시 주변에 그런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배출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세종시가 약간 분지 지형이라서 오목한 공기가 정체되어서 오염물질들이 갇히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지형인 영향도 있고 세종뿐만 아니라 이 충청도 지역이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영향과 외부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광역 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사실 충청도가 높은 편입니다. 상당히 높고 그리고 충청도는 그런 외부의 영향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발전소와 서해안 쪽의 발전소들이 굉장히 많이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많이 있고 또 대산산업단지라든가 그런 산업단지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배출원들이 많고 세종시 주변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경우도 많고 이제 여기서 분지 지형에서 조금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세종시가 깨끗해 보이지만 미세먼지 대기질 자체는 뭐 아주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도, 충남, 충북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네. 사실 해보면 고등어 구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배출량이. 그래서 실내에서 창문을 다 닫아놓고 요리해 보신 분들은 그때 공기청정기가 막 미친 듯이 돌아가는 것을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리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원인 물질들이 많이 배출되기도 하고 이건 이제 개인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숯불구이 길거리에 이제 노상에서 가게 문을 열어놓고 숯불구이 하는 그런 숯불구이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식당. 그리고 이제 대형 급식 시설이나 조리 시설들. 이제 그런 데서 발생하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생각보다 많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나라에서 그걸 관리해 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많이 문제가 되면서 특히 이런 것들이 실내 공기질과도 이제 관련이 되면서 이제 최근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대책이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방법이 조금 뚜렷하지 않아서 이제 조금 문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환기 시설을 붙여서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 정도가 거의 유일한 관리 수단이고 숯불구이 즐겨 드시는데 그걸 못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제적인 방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떠오르는 대기 분야에서 떠오르는 이슈이긴 합니다. 요리 매연이. 네, 그렇습니다.